자, 우리가 이제 통증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위에 대한 요구 중에서 안위라는 건 어떤 편안함, 불편하지 않은 거 그런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중에 제일 힘든 게 통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통증의 분류를 보면은 통증의 위치나 기간이나 강도 또는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이거를 뭐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최소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통상적으로 만성 통증이라 하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말합니다. 급성 통증은 이제 발병이 빠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몇 개월 이내에 빠르면 몇 개월. 여러분들 우리가 수술 후 통증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급성 통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조직의 어떤 눈에 띄는 손상, 인저리를 받은 후에 생기는 통증들이죠, 대체로. 그러면 그거는 며칠 또는 길게는 몇 주, 혹시 조금 더 긴다 그러면 몇 달까지 가죠. 다리가 프랙처가 됐다 그러면 몇 달 갈 거고요, 그 통증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다가 열심히 핸드아웃 갖고 공부하다가 손을 베었어. 그럼 그 순간에 아파라, 쓰라려, 아프고 쓰라리고 심하게 베었을 때는 그날 저녁에 세수할 때 손이 좀 따갑고 쓰리고 아프고. 그렇지만 그 다음 날쯤 되면 언제 베었나? 나도 모르게 그 통증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급성 통증에 해당이 됩니다. 만성 통증은 이 암성 통증이라는 거, 캔서 페인이라는 걸 포괄합니다. 만성은 만성인데 암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에는 통증의 양상이나 그 치료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급성, 만성, 그 다음에 3번이 암성 통증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기간으로 치자면은 만성 통증의 하나이긴 하죠.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는 크게는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인 센세이션의 퀄리티에 따라서는 1차 통각이냐 2차 통각이냐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찌르는 듯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아, 뭐 칼에 베이는 것 같아 이런 거는 1차 통각이 되겠고 2차 통각은 느리고 화끈거리는 그런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짓누르는 것 같다 혹은 불에 데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센소리 너브가 좀 다릅니다. 똑같이 페인 센세이션을 전달해주고 리셉터로서 받아들여서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실제로 관여하는 그 통증 전달 신경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강도에 따라서는 경증이냐 중증이냐 중등이냐 중증 통증이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통증을 점수로 표현을 할 때 0점부터 10점 스케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통증의 강도를 측정을 할 때 10점은 최악의 통증. 그럴 때에 1점부터 한 3점까지는 경증이다. 마일드 페인이다. 뭐 이렇게 하고 4 내지 6점은 모더레이트. 중등도의 통증이다. 그 이상은 시비어 페인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표면이 아프냐 저 깊숙한 곳이 아프냐에 따라서 딥 페인이냐 슈퍼피셜 페인이냐 이렇게 구분하고요. 원인에 따라서는 피지올로지컬 페인이냐 뉴로패식 페인이냐. 이 피지올로지컬 또는 놀시셉티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것까지는 외우지는 않아도 되고요. 이거는 우리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이 뚜렷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고요. 반대의 개념인 뉴로패식 페인, 여기 나오는 뉴로패식 페인은 그런 직접적인 손상이 지금 없지만 있는 통증이에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페인 센스를 전달해주는 이 신경 경로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생기는 통증일 것이다 라고 유추할 뿐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뇌졸중이 발생한 지 한 2년 된 환자가 있어요. 반신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 마비가 온 쪽에
굉장히 독특한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뭐 화끈거린다,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나면서 뭐 아프다든지 좀 특이한, 그리고 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든지 하는 그런 통증들, 그런 게 이제 뉴로패스 페인이죠. 구조적인 어떤 인저리가 없이도 나타나는. 얘는 왜 계속 나올까요? 그래서 이 통증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통증의 기전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보자면 게이트 컨트롤 시오리라는 게 있어요. 관문 통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어떤 통증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의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알파 섬유라는 게 이제 통증을 빠르게 전달하는 섬유 너브 파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파이버, 또 C 파이버, 델타 파이버, 뭐 파이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페인을 전달하는 너브가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자극들을 전달하는 또 너브가 있겠죠. 근데 페인이라는 자극은 A의 알파 섬유가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관문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A의 알파 파이버가 흥분이 되면 그 문이 열려서 통증이 전달이 돼서 대뇌까지 가서 아프다라고 인지하게끔 하는 그런 기전이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페인 컨트롤 한다 그러면 그 문을 그러면 안 열리게 닫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페인 말고 그 이외의 다른 자극,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온도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바이브레이션, 진동 감각이라든지 그런 다른 자극을 줘서 통증이 그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지. 길은 좁은데 딴 애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통증을 조절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통증 조절을 위한 비약물적인 중재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관문 통제 이론이라는 거 가장 많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이론들이고요. 물론 오래된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내인성 통증 이론인데 엔도지니어스 페인 컨트롤인데요. 이건 어떤 호르몬의 그런 조절에 의한 거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이 흥분되고 너브 파이버가 활성화돼서 신경 자극이 전달되는 그 과정이라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하고 무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이외의 신경 전달 물질 이외의 호르몬들의 그런 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게 내인성 통증 조절 이론이에요.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그거죠. 마라톤을 했어요. 한 30분쯤 뛸만 했어요. 산들에 뭐 나무도 보이고 길 가는 사람들도 눈에 보였어요. 1시간쯤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괴롭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 시기를 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약간 몸이 붕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다리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페인 컨트롤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페인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또는 뭐 히스타민이라든지 그런 그 호르몬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있구나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체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측면. 과거에 내가 어떤 통증 경험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아프게 느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 외로워. 밖에 낙엽도 다 지고 근데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 그럼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아프지만 옆에서 친구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잘 견딜 수 있어. 우리가 있잖니? 그리고 부모님도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맛있는 것도 해주셔요. 그러면 좀 그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심리적 요소, 문화적 요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통증이라는 건 단지 신체적인 측면이 진짜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어세스먼트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를
보겠어요. 그래서 통증은 제5의 활력징후라고 합니다. 제5의 활력징후. 제4까지는 뭘까요? 활력징후? TPR, BP지 뭐. 줄줄줄줄 나와야지. 그래서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지금 2학년 말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4가지 활력징후잖아요. 활력징후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환자의 기저질환이 무엇이든 간에 그 환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지만 가장 잘 신체 상태를 또 표현해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매 시간 중요한 사람들한테 바이탈 사인 측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바이탈 사인 측정하러 갈 때 항상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십니까?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하고 확인해 보자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문제 내기 좋겠죠? 바이탈 사인 5가지를 쓰시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증의 특성을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데요. 아파요. 그러면 어머 아프세요? 잠깐만요. 전화 띠디디디디. 김 선생님 저 신간호사인데요. 김영희 환자가 아프대요. 어디가 아프대요? 아 잠깐만요. 어디가 아프시다 그랬죠? 어디가 다리가 아프대요. 아 그래요? 그 환자 최근에 뭐 넘어진 적이 있나요?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페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얼마나 지속되나요? 어디가 아픈가요? 위치. 얼마나 아픈가요? severity 혹은 intensity라고 하죠. 중증도.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많이 아픈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케일들이 있어요. NRS 말 그대로 숫자 평정 척도예요. 그러니까 0점은 하나도 안 아프고요. 10점은 최악의 통증이에요. 이렇게 아프느니 내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 하는 정도의 가장 극심한 통증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몇 점쯤 아프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누메릭 레이팅 스케일이고요. 바스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보통 10cm 거리에 선을 긋습니다. 아무 표시 안 하고요. 물론 가끔 여기에 뭐 이해를 돕기 위한 글자나 그림이나를 넣을 수도 있으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도 하고요. 10cm짜리를 주고 강민수님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셨다고 했는데요. 요게 아픈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이쪽은 한 개도 안 아픈 거고요. 여기는 너무 많이 아파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여성의 경우는 아기 낳을 때 그 정도의 통증 내지는 아니면 아기 안 낳았으니까요. 낳았어도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C색을 하면 모르지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중에 가장 최악의 통증을 여기라고 했을 때 지금 어디쯤 아프세요? 점으로 표시해 보세요. 저 한 여기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길이를 잽니다. 길이를. 그래서 센티미터 혹은 밀리미터로 표시해서 그 통증의 강도를 조사하고 비교하는 방법이 바스예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페이셜 익스프레션 스케일은 이제 뒤에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요게 오리지널 바스예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눈금이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만약에 눈금을 이렇게 끊어주고 숫자 썼다. 이거는 숫자 평정 척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스도 아니고 NRS도 아니면서 그 단어로 표현하는 형태. 그러니까 좀 통합적인 형태고 페이셜 익스프레션 스케일은 이런 거예요. 주로 이제 말을 못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얘가 얼마나 아플까를 우리가 확인할 때 이렇게 얼굴 표정을 가지고 아픈 정도를 어떻게 보면 유추해 보는 거죠. 유추. 그렇죠? 그래서 통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통증의 질을 확인해야 돼요. 퀄리티. 그냥 아파요. 많이 아프세요? 네, 많이 아파요. 얼마나 아프세요? 한 9점 정도?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젯밤부터요. 한 번 아프면 얼마나 계속되나요? 안 아플 데가 없었어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내내 계속 아파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어떻게 아프십니까? 어떤
모양새로 아픈가요? 그러면 쿡쿡 쑤셔요. 욱신욱신 쑤셔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칼로 베는 것 같아요. 누가 짓누르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통증의 퀄리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통증이 심해지고 어떨 때 더 악화되는지. 저는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요. 앉을 때 유난히 더 아프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기침할 때 아파요. 뭐 여러 가지 유발 요소, 완화 요소 확인해야 되겠고, 본인이 하는 통증, 나만의 통증 완화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아파가지고요. 아플 때마다 뜨거운 물주머니 갖다 대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도 가고 목욕탕에 사우나 수시로 가요. 이렇게 본인만의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통증 완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동반되는 증상,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라. 그래서 요거는 어떤 질병에 따라서 통증의 유형이나 유발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체적인 징후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맥박은 빨라지고 혈압은 올라가고요. 호흡도 가빠져요. 여러분들 진짜 아파봤어요? 뭐 누가 가다가 어딜 꽉 부딪혀서 내가 정말 우연히 큰 충격으로 하고 쓰러지면서 그때 맥박 재면 맥박 굉장히 빨라질 거고 혈압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죠? 호흡도 하면서 호흡수가 늘어나.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바이탈 사인의 변화가 없으면 통증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체적 변화가 없다고 해서 통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통증의 첫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통증은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먹어볼 수도 느껴볼 수도 없는, 자기는 느낄 수 있겠지. 남의 통증은 느낄 수 없어요. 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이 활력 징후나 신체적인 징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나 없을 수도 있다. 뭐 땀도 흘리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통증에 대한 어떤 행위적인 반응, 통증에 대한 반응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성, 표정, 동작. 여러분 너무 아플 때 목소리 우렁차게 잘 안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 안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면이나 성관계나 사회활동, 직장생활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대처 자원이라는 건 내가 이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저는 항상 제 옆에 남편이 있어야 제가 살 것 같아요. 남편이 있으면 좀 위로가 되고 덜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받을 수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심리적인, 문화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통증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은 조금 성인과 유사할 수 있지만 말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픈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이들이 좀 더 흥분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요. 울거나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얼굴 찡그리고 이 갈거나 주먹을 주기도 합니다. 통증 부위를 움켜쥐기도 하고요. 발길질하거나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뭐 울음이라는 건 다양한 의사 표현이잖아요. 꼭 아프지 않아도 울 수는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대표적인 예로 들어주면 좋겠다 했던 게 인터넷 뉴스에서 뭐 어린아이가 귀를 붙잡고 울면 중이염을 의심해 보세요 이러면서 타이틀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진짜 뭐 통증이 있는 부위를 잡거나 울거나 그런 평소와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요거 슬라이드는 여러분 저기에 다 올려놨어요. 오늘 하는 것까지 올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의 통증은 이제 노화 과정인데요. 노인의 통증은 사실 그 노인 간호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3시간 강의 분량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떠한 선입관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결론은 노인들이 페인 센세이션이 둔해져서 별로 통증을 모를 것이다. 아닙니다. 대다수의 80% 이상의 노인 환자가 통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의 통증을 너무 쉽게 간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성 통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항상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친할머니든 외할머니든 아니면 동네 할머니든 먼 친척이든 간에 이 노쇠하신 분들이 항상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의료인인 우리로서 볼 때는 아유 연세 드시면 다 아프지. 아닙니다. 정상적인 에이징과 통증은 무관해요. 통증이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만성 통증이라 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증과 관련된 진단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불안.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 그 자체로 또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뭐 수술과 관련된 급성 통증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어디 통증과 관련된 불안. 통증이 있긴 한데 통증보다는 그로 인해서 이 환자가 불안해서 이 불안이 더 큰 문제야 내가 볼 때. 그럼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 비효율적 대응.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도 되는 행동, 해야만 하는 행동, 권장하는 음식 이런 걸 다 알려줬는데 그대로 안 해요. 그런 걸 비효율적 대응이라고 해요. 어떤 치료적인 목적을 갖고 교육해주는 내용이나 지시하는 내용대로 제대로 못하는 걸 비효율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런 진단들을 내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계획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계획은 목표 설정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 환자가 오늘 척추수술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12시쯤 왔어요. 그래서 제가 2시에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러 갔습니다. 환자가 몹시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전 물어봤죠. 0점부터 10점 중에 몇 점쯤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한 8점 아프시대요. 수술실에서 막 나왔을 때는 얼마나 아프셨냐고 했더니 그땐 10점이었는데 지금은 8점이래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수술했으니까 원래 다 아픈 거예요. 원래 아프죠 뭐. 수술하고도 안 아프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보세요. 급성 통증이라고 했어요. 목표를 어떻게 세울까? NRS 8점이야. POD 제로데이 오늘 수술한 날. 이게 POD가 포스트 오퍼러티브 데이라고 해요. POD. 수술한 당일은 제로데이예요. 뭐 이 환자가 수술실에서 한 11시쯤 나왔어. 그때 NRS 10점이었고 지금 내가 2시 30분 보니까 NRS 8점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진통제 여러분들은 이 진통제 이름은 몰라도 돼. A라는 진통제를 원앰플씩 주사제로 8시간마다 맞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나오자마자 12시에 맞았고 8시에 맞을 예정이고 내일 아침 8시간이면은 맞나? 그쵸? 또 8시간이면 얼마예요? 4시. 이렇게 되나요? 이때 12시에 주사는 한번 맞았어요. 응? 맞았고 2시 30분인데 NRS 8점이래요. 그러면은 간호 목표를 어떻게 세울래요? 단기 목표를 세워보세요. 단기 목표. 누가 세워볼까? 응. 나랑 눈 맞추자. 설마 시키려 했죠? 한번 해봐봐. 응? 1번은 언제까지? 목표를 언제까지로 할 거예요? 이 환자 이렇게 NRS 8점씩이나 되게 아픈 걸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요? 응? 24시간 이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그렇지. NRS 점수가 우리 이제 목표 세울 거예요. 목표는 시간은 24시간 이내에 NRS가 어디까지 되는 걸 목표로 하실 거예요. 정하기 나름이죠 뭐 자기가.
4? 그래. NRS가 4점 미만이 될 것이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목표예요. 목표 어렵지 않아. 이런 상황이면 언제까지 저 점수가 몇 점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 내리는 걸 우리는 목표로 지금부터 부지런히 24시간 동안 이 환자를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통제 12시에 들어갔을 땐 그럼 이 환자 진통 효과는 있었나?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어. 그러면 이 약이 8시에 들어간다고 해서 진통 효과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도 않고 한 번 더 확인해. 담당 의사랑. 약을 바꿀까? 아니면 약 용량을 늘려야 되나? 다른 약을 추가를 해야 되나? 알고 봤더니 이 환자 자세 바꿔주려고 봤더니 수술 부위에 이따만한 밥숟가락이 들어가서 수술 부위 누르고 있었어. 침대 밑에서. 극단적인 예예요. 통증의 원인이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드레싱이 이렇게 접혀져서 압박이 되거나 그래서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약을 주든 그런 원인을 제거를 해주든 간에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브로드하게 이 통증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쭉 썼지만 실제로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비약물적 요법만 좀 보겠어요. 그 앞에는 실제로 약물적인 요법은 우리가 간호중재로 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어떻게 약물과 무관할 수가 있겠어요. 통증은 진통제 하나도 안 쓰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기꾼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약을 쓰면서 어떤 추가적으로 약물 이외에 다른 걸 했을 때 약만 쓴 것보다는 더 진통 효과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약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처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간호사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약이 정말 이 환자의 페인 컨트롤에 이펙티브한가를 평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약 스케줄. 환자가 아픈 때가 따로 있는데 약이 엉뚱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통증 매 시간마다 아픈 거에 따라서 약이 제때 들어가도록 하는 거. 또 약만 갖고 안 된다 그랬을 때 다른 플러스 알파로 또 무엇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비약물적인 요법인데 이걸 우리가 인지행동중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전환요법. 너무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과서에 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을 거니까 세세한 내용은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바이오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은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막 괴로워하니까 하트레이트가 막 올라가요. 근데 이 하트레이트를 내가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지금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시고 저 따라서 한번 심호흡을 해보실까요? 하면서 진정을 시켜봐요. 그럼 자기 하트레이트가 정상으로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자기의 어떤 바이탈과 관련된 신호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최면, 뭐 통증의 수용과 제거 이거 어려운 말인데 자극이 되는 건 없애주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통증을 더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없애줘라 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자극법이 있는데요. 전기로 자극하는 방법과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자극하는 방법과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자극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기로 하는 게 경피적 신경자극이라고 해요. 텐스라고 하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사지도 어떤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온냉요법 마찬가지로 차거나 뜨겁거나. 이거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통증을 사람이 인지하는 과정이 누가 나를 너무 잔인하네. 바늘로 콕 찔렀어. 아프다고 느끼죠? 이게 누가 찌르는 순간에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피부와 조직에 있는 리셉터들이 그 통증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경을 타고 올라가요. 여기 가서 아프다. 그럼 여기서 아프다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경로를 차단한다 그래서 다른 자극을 줌으로써.
그런 게 바로 이런 예예요. 관문 통제 이론에서 이 비약물적 중재가 왜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극을 주거나 지압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많은 걸 한 환자한테 다 해줄 수 없고 해줄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고요. 이 환자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의 개성, 취향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맞는 거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중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약물요법은 이제 진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 그러면은 WHO에서 진통제 사다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진통제를 약한 것부터 센 것까지, 약하다 하면 비약물적인, 아니 그러니까 비마약성 진통제고요. 세다고 하면은 마약성 진통제 얘기예요. 그런 단계를 밟아서 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가이드 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준수해서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통증 조절할 때 우리가 아까 수술 후 통증을 얘기했는데 수술 후 통증은 이미 예상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페인 컨트롤을.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PCA라고 하는 페이션 컨트롤도 아날제지아이래서 환자가 자기가 직접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우리 실습실에 이제 이번 주에 가서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상한 주머니 같은 데 있고 여기에 마약성, 비마약성 진통제를 혼합된 용액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IV 라인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들 저기 음식점 가면 콜벨 눌러봤죠, 콜벨. 그 콜벨 같이 생긴 게 이제 이 IV 라인에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눌러요. 그러면 일정 용량의 약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진통제가. 그리고 이제 또 있다가 또 아프다 그러면 그때마다 눌러요. 그런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다다다다다 누르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인터벌과 용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시간 안에 뭐 몇 번 이상은 못 누르게 돼 있다든지 눌러도 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통증 조절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실컷 다 아픈 다음에 아파요 한 다음에 약을 주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 미리 아프기 전에 주는 걸 권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장비이고 대개는 이제 급성 통증,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서 쓰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요법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마취요법이라고 하는데 실은 연고로 되어 있는 국소 마취제가 있습니다. 연고로. 그래서 뭐 피부에 작은 프로시저 같은 거를 할 때 하는데 그런 무슨 엠나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바르고 조금 있으면은 얘가 좀 감각을 둔하게 해요. 피부과에 혹시 가본 사람? 그죠? 점 뺄 때도 해주고 그거요. 이런 것도 있고요. 말초신경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이제 국소 마취제를 부분적으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뭐 손가락이 찢어졌어. 그래서 꼬매야 돼. 응급실을 갔더니 그냥 생으로 꼬매는 경우도 있지만 좀 페인이 심하게 예상이 되면 주변에 주사를 놔요. 그게 바로 국소 마취제거든요. 그런 리도카인 같은 거. 말초신경 차단하는 것도 있고 경막 외 마취와 척수 마취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마취제를 어디에 넣느냐예요. 경막 외니까 스파이널 코드를 싸고 있는 막 바깥에 마취하는 거고요. 척수 마취는 지주막 하 아니니까 그 막을 뚫고, 그렇죠? 뇌척수액이 있는 그 부위를 마취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국소 마취가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과적인 요법은 여러분들 책에 뭐 몇 가지 코도토미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실제로는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거 해요.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만성 통증인데 이제 난치성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 써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널 코드를 전기 자극을 일정하게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관문 통제 이론에 의해서 통증이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그럴 문의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조절한다는 원리로. 근데 실제로 이거 수술적인 방법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척추 수술 하듯이 척추 내에
전극을 꽂고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전기 자극 주는 배터리 있어야 되잖아요. 배터리는 피부 밑으로 당겨서 이렇게 배 안에 여기에다 이렇게 배터리를 심어 놓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모컨 갖고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 자극을 주고 안 주고.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펙티브해요. 대상자 선정만 잘하면. 많이들 좋아졌다고들 하는 거고요. 통증과 관련된 평가는 지금 이거는 구구절절 이런 걸 평가해야 된다는 일반론이고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는 아까 내가 세웠던 이 목표 있죠. 이걸 달성했는지 내가 24시간 후에 가서 환자한테 확인했더니 세상에 NRS가 선생님 통증 많이 좋아졌어요. 견딜만해요. 그래서 몇 점이세요? 그랬더니 5점이에요. 그랬어요. 환자는 견딜만하다고는 말했지만 우리가 세운 목표 달성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더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이 끝나고 이제 체온 조절 부분을 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체위하고 통증과 관련된 거 했는데 그 학습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주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지금 굉장히 졸린 관계로 5분만 쉬었다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낼게요.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위와 관련된 개념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체온 유지예요. 실제로 원래 우리가 강의 계획서상에는 임종과 또 그 사후 처치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4학년이 3학년 때인가 3학년인가 4학년이 되면은 호스피스를 따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될 거라서 우리 기본간호학 시간에는 이제 안위 중에서 체온 유지 오늘 하는 여기까지가 마지막 진도가 되겠습니다. 이 체온과 관련해서는 조절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발열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온과 냉의 효가 어떻게 작용을 우리 신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체온 유지 요구를 어세스먼트에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주로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온을 유지 조절하는 기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관여되는 기관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하이포살라무스 있죠.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1차적인 체온의 조절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요. 셋 포인트라는 걸 설정을 해요. 셋 포인트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은 변온 동물인가요? 항온 동물인가요? 항온 동물이죠. 항온.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요. 그 일정한 온도를 여러분들 집에 가면 보일러 있죠? 보일러. 요즘에 따뜻하게 난방기구. 온도를 정해놓잖아요. 온도를 정해놓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 체온을 몇 도다 이렇게 정해놓는 그런 걸 우리가 셋 포인트라고 해요. 기준점. 그래서 실제로 외부 환경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처음 설정한 온도보다 이 사람의 체온이 내려간다.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어때요? 춥다고 느끼고 달달달달 떨게 돼요. 달달달달 떨음을 통해서 열을 발산해서 체온을 원래대로 다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셋 포인트보다 체온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땀이 줄줄 나고 이러면서 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열이 같이 배출이 되면서 체온을 다시 낮춰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메인 중추고 그 외에 이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기관이 피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부의 역할이. 찬 거, 뜨거운 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피부에 있는 혈관 수축만으로도 체온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고 뜨거운 거 그런 온도에 대한 리셉터가 되기도 합니다. 온도 자극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너무 추울 때 누가 따뜻한 손난로 있잖아요. 요새 애기들 쓰는 거. 그 손난로라고 맞죠? 손난로라고 부르죠. 그거를 누가 너무 추운데 내 손에 딱 줬어요. 그러면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 손에 있는 피부에 온도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쭉 합니다. 이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화상 환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화상 환자.
전신 몇 퍼센트 몇 도 화상이다 이런 경우는 정말 어디 팔다리 하나 잘라내고 뭐 콩팥 하나 떼어내는 게 낫지 살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뭐가 별로 없어요. 뭐 콩팥은 망가지면 투석기 돌리면 되고 심장은 또 체외순환기라는 게 있거든요. 심장 수술할 때 물론 한시적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뭐 그런 거. 폐가 망가졌다 인공호흡기로 해서 조금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피부는 방법이 없어요. 인조 피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피부의 이 원래의 기능을 다하게 할 수 있는 건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3D 프린터를 이용한 인조 피부를 만드셔서 이 피부가 하는 이런 일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말 획기적인 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피부는 중요하다. 체온 유지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얘기예요. 피부 안에 있는 구조 중에 하나죠. 땀샘이 얘가 심파세틱 너브의 그런 조절을 받아서 땀샘이 땀을 분비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기화가 되면서 열을 가져가죠. 체온에 있는 열을. 그래서 추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딱 오그라들잖아요. 털이 빳빳하게 쓰잖아요. 이렇게 팔다리에 있는 털을 보면 추울 때는 소름 돋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수축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적 조절은 이제 내가 추우면 옷을 입게 되고 더우면 옷을 벗게 되는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조절 기전이 있고요. 이 체온의 균형을 이룰 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열 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몸의 체온은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원이 뭐고 어떻게 열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초대사율 아무것도 안 해도 열은 즉 에너지는 계속 소모가 되고 열은 계속 만들어지죠. 그게 기초대사율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지 않고 쉬어서 쉰 상태로 활동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그 다음에 근육활동. 근육활동을 통해서도 열 생산이 되죠. 우리 뭐 운동하면 땀나는 원리가 그런 거고요. 체온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전율. 전율이라는 번역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오한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또 전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쉬버링. 추울 때 달달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춥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정말 추울 때 또는 여러분들 열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그때는 열감기가 걸리거나 무슨 열이 나는 어떤 질환에 이제 질환이 생겼을 때는 셋 포인트가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던 정상 셋 포인트가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40도로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도 나는 춥다고 느끼고 덜덜덜덜 불수의적으로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 으들드들하면서 이가 딱딱딱딱 부딪히고 이런 단계 이걸 우리가 쉬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열 발산이 잘 안 돼요. 열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추위를 엄청 많이 타게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은 열이 너무 과도하니까 조금만 더운 데 가도 이 정도만 해도 막 되게 더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감신경의 자극. 이런 것들이 이제 열 생산에 관여를 하게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열이 계속 쌓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어디론가는 또 떠나게 돼 있어요. 열도 소실을 하게 되는데 방사, 전도, 대류, 증발이라는 형태로 열이 소실이 된다. 자세한 거 여러분 교과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체온 변화의 양상인데 체온이 변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체온이 변하는 것. 어떻게 변할까요, 체온이? 뭐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올라가면 이제 고체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데요. 이 열과 고체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피버는 열이에요, 열.
말 그대로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감염성 질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셋 포인트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셋 포인트가. 그러니까 고열이 있어도 계속 더 추위를 느끼고 열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이퍼설미아는 고체온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는 고체온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과서나 임상에서나 모든 곳에서 이 열과 고체온을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퍼설미아는 셋 포인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요? 일사병, 열사병 그런 거. 또는 내가 사우나에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기 전에 나의 체온과 사우나에서 한 30분 진짜 뜨거운 데서 막 숯가마 막 이런 데 있다가 나왔을 때 체온을 재면 체온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고체온이에요. 그거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셋 포인트는 그대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셋 포인트가 바뀌는 거고 어떤 이거는 좀 질환에 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게 간호 과정을 하고 간호 진단을 할 때 의학적 진단과는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투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버라는 용어를 미국 사람들도 쓰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로 내리고 있는 이 진단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 뭐 난다라는 그룹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피버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제 짐작이에요. 그래서 다 고체온이라고 표현해요. 진단을 할 때. 근데 감염이 있어서 열이 난다. 그런 경우는 그거는 고체온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임상에 가면 아마 동일한 개념을 쓸 겁니다. 그래서 고체온의 변화를 보면은 열 피로, 열 경련, 열사병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 치사하게 그런 거 안 물어보고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면서 책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도만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체온일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뭐 인위적으로 저체온이냐 아니냐. 인위적으로라는 거는 일부러 체온을 낮추는 거예요. 의도적인 혹은 치료적. 그래서 세라퓨틱 하이포설미아라고 해요. 하이퍼가 고체온이라면 하이포설미아는 저체온이에요. 그래서 치료적 목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건데요. 심정지가 왔던 환자들 있죠. CPR 했던 환자들,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들, 심장이 한때 멈췄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회복될 때 이런 저체온 요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 기능을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경우에 하거나 혹은 두개강 내압이 치료 불능 상태로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수술적 요법도 하지만 세라퓨틱 코마 세라피라고 해요. 일부러 약을 넣어가지고 대상자를 코마 상태로 만듭니다. 코마 상태로 만든다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들을 최소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 생산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적게 활동을 하니까 뇌도 필요한 그런 활동을 과하게 안 하니까 이게 뭐 혈류량이 조절되고 그래서 뇌압이 조절된다 뭐 이런 원리예요. 여하튼 치료적인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게 비의도적 저체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자고 한 얘기인데 비의도적 저체온.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우스갯소리 하려고 했더니 다들 너무 심각하네. 오늘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오늘 영하의 날씨예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맨다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도 좀 두껍게 안 보이려고 뭐 반팔 뭐를 입고 이렇게 코트 같은 거를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너무 추워요. 얼어 죽을 것 같아. 체온도 내려가. 의도한 저체온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고 동상 뭐 이거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웃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추울 땐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 체온 변화 양상은요, 이제 대표적인 게 발열이죠, 발열, 피버. 아까 얘기했던 피버예요. 피버의 종류, 양상 이런 것들 한번 거기 책에 나온 거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발열의 단계입니다. 오한기, 발열기, 해열기예요. 오한기는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책 읽지 말고 아까 셋 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셋 포인트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 도달을 안 했어, 내 체온이. 그러니까 내 몸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덜덜덜덜 떨게 만들잖아요. 그게 오한기입니다. 그럴 때는 오한기일 때는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발열기가 되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해열제도 투여하고 뭐 냉요법 같은 걸 권장하는데요. 이 오한기에는 냉요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얼음 주머니나 그런 거를 적용을 하면 이게 더 가중이 돼요, 오한이.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냉요법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발열기가 됐어요. 그래서 발열기에는 이제 열이 한참 나는 시기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중재들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해열기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걸요. 열이 어느 순간 팍 오르다가 갑자기 땀이 샥 나면서 몸이 싸해지면서 열이 샥 내려가는,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열이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여하튼 단계가 그렇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체온과 관련된 이제 간호 과정을 보자면, 어세스먼트는 이제 바이탈 사인을 해보면 금방 나오죠. 우리가 체온이 이게 정상 범위냐 아니냐를 보고, 체온 측정에 있어서 지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라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서카디안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높을 때가 언젠가, 응? 가장 안정된 시기는 언젠가. 아침 체온 측정 시에는 깨고 나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한 번 만약에 열을 측정할 때는 초저녁이 적절하다. 이때가 제일 높을 때라서. 만약에 근데 체온을 쟀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15분 뒤에 다시 확인해 봐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처음 수술 후에 수술실에서 나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뭐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는 교과서에서는 뭐 48시간이니까 이틀 동안 4시간마다 열을 재라고 돼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올라오면 처음에 한 4시간 정도는 아우얼리로 바이탈 사인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2시간 간격으로 한 6시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8시간 이렇게 되고요. 이제 바이탈 사인을 열이 나는 사람은 이런 말이 없어도 담당한 의사는 알아서 자기가 본인이 중간에 확인해야죠. 해열제 주고 나서 열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뭐 8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해서 8시간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8시간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열이 났고 다른 증상 없는지 같이 보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열과 관련된 진단은 그런 거죠. 뭐 체온 유지 능력 저하의 위험, 저체온, 고체온, 비정상적 체온 변화, 뭐와 관련된 뭐.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감염 무슨 감염이 있어. 요로 감염과 관련된 발열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3학년 가게 되면 레퍼런스로 보는 간호진단을 할 때 레퍼런스로 보는 책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고체온이라고 밖에 없어요. 발열이 없는데 그게 감염과 관련된 거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발열이라고 써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계획은 이제 여기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건가인데 뭐 그런 거죠. 이 환자가 수술하고 수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이 폐합병증이거든요. 성인간호 개론에서 배울 텐데 안 배웠나? 어쨌든 수술 후에 전신 마취 후에 폐합병증이 가장 많이 생겨요. 지난번에 우리 인스파이로메타 할 때 설명 잠깐 했었잖아요. 기억나나? 처음 듣는다는 듯이 굉장히 새로운 표정으로. 그래서 그 폐합병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폐렴으로 이어지게 되면 금방 열이 나요. 수술한 당일날 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열 난다? 그럼 1번은 폐렴을 의심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수술하고 1일째야. 어제 수술하고 왔는데 이 환자가 오늘 열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폐렴을 의심하고 그에 관련된 것들을 쭉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간호사로서 이 사람 지금 열나 의심되는 건 폐렴 같아. 폐렴 때문에 열이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간호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예요. 일단 타임 리밋을 정해야죠. 열나는 사람 한두 시간 안에 끝장내지 못합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에 뭔가 결판을 낼 수 있다면 굉장히 럭키한 경우예요. 뭐 이런 폐렴은 금방 그 심호 기침하고 가래 뱉어내고 하면은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타임 리밋을 24시간 이내에 혹은 POD 2일까지는 체온이 지금 몇 도인데 뭐 정상 체온을 유지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측정 가능한 수치로 계획을 세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재 방법이 이제 체온이 올라간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해열제 쓰거나 표면을 차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열성 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열성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열사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크게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저체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고체온은 다 빤하고 비슷하고 수분 공급이나 뭐 이런 거고요. 저체온일 경우에는 체온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아주 오래오래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뭐 물에 빠졌든 뭐 어쨌든 추워서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아리따운 아가씨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데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옷고름을 풉니다. 풀고 안아줘요. 이렇게 앉는 장면이 많이 봤을 텐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체온이라 그래가지고 막 아궁이 불때 갖고 뜨겁게 해주면 큰일 나고요. 서서히 체온이 올려줘야 돼요.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동상이 있는 부분은 문지르거나 그러면은 피부 조직이 상합니다. 조직이 상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이 나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줘라. 너무 상식적인 수준이라서 이야기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열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기 심해가지고 열 날 때 보면 그냥 열만 나는 게 아니라 몸이 굉장히 힘들죠. 그쵸?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열제 쓰고 좀 쉬어야 되겠고 수분 유지. 근데 사실 이것도 소아의 경우에는 IV 플루이드 같은 거를 줌으로써 체온이 좀 떨어진다 이런 보고는 있기는 한데 성인의 경우에서는 사실 뚜렷하진 않아요. 이 하이드레이션 한다는 게. 근데 일선에 있는 많은 의사들, 의료진들은 열이 나면 무조건 수액을 달죠.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열이 떨어지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발열이 있으면 수분 손실이 되죠. 인센서블 로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 공급은 꼭 해줘야 된다.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그게 입으로 먹는 거든 주사로 주는 거든 간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요법, 그러니까 온요법, 냉요법 이렇게도 하고 연료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내 체온보다 따뜻한 거를 적용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주머니 뭐 이를테면 그랬을 때 피부와 조직 온도 올라가면 혈관이 늘어나게 되죠. 바조 다일레이션을 해요. 다일레이션 늘어나요. 그래서 혈류가 늘어나겠죠.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잘 돼요. 그리고 피부는 따뜻하고 벌거죽죽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모세혈관 투과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심하게 되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좋아지니까 혈관 내에 있던 수분이 물이 혈관 밖에 조직과 조직 사이에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로 가서 부종을 초래할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종이 있다. 그럴 때는 온요법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뭐 염증 과정을 촉진한다. 그럼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죠. 정상적으로 운드가 힐링하는 과정에서 이 인플라메이션 프로세스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 아니라 과하게 인플라메이션이 돼서 곪는 단계야. 그런데 열을 가해. 그러면 이건 더 심해지겠죠. 염증 과정을 촉진한다는 거. 전도. 복부에 열을 적용하면 부분적으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뭐 어쩌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있어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하튼 결론은 온을 적용했을 때는 혈관은 어떻게 된다? 이완한다. 그죠? 조직으로 가는 혈류는 늘어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에 가서는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어떤 통증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뜨거운 물주머니, 패드, 온스포. 온과 냉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게 축축하냐 안 축축하냐에 따라서 건냉이냐 뭐 아니면 그냥 습냉이냐 건열이냐 습열이냐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음주머니 또는 젤팩을 얼려서 대준다. 그거는 드라이죠, 드라이. 아니면 얼음물을 수건으로 짜서 이렇게 대준다. 이거는 습한 거예요. 뜨겁고 차갑고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지지만 이런 걸 적용할 때는 이런 개념 하나랑 전신적으로 적용하느냐 국소적으로 적용하느냐. 따뜻한 물을 가득 담아놓은 욕조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요. 그러면 전신에 적용하는 셈이죠. 그런데 물주머니를 내 배에다 댔어요. 국소적인 적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디선가 봤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관절염이나 뭐 이런 걸 치료한다고 해서 조그마한 사우나방처럼 만들어 놓고 얼음이 꽁꽁 울게 영하 뭐 100몇 도 거기에 홀딱 벗고 들어갔다가 후다닥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럼 그거는 전신이 될 수도 있죠. 얼음주머니를 그냥 나 여기 손가락 삔 데다가 댔어요. 국소 적용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IV 플루이드를요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차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환자 몸 안에 넣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전신적이 되겠죠. 근데 이게 표면이냐 아니냐의 차이죠. 슈퍼피셜한 적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IV 플루이드를 차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치료적 목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온요법을 하면 안 된다. 이거 한번 꼭 보시고 냉요법은 상식선에서 냉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국소적으로 그 부위의 혈관은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혈류가 줄어들죠. 혈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로 갈 물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부종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덜해요. 출혈도 덜하겠죠? 그죠? 여전히 통증 경감 효과도 물론 있어요. 이 온이나 냉이나 통증 경감 효과는 둘 다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하나는 혈류를 더 증가시키고 혈관이 늘어난다는 거고 하나는 좁아진다는 개념이에요. 피가 철철 나는 사람한테 온요법을 적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출혈이 더 가중된다. 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출혈이 있는 환자한테 냉을 적용한다? 출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해가 좀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냉요법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얼음주머니 뭐 이런 거 있는데 얼음주머니도 우리가 실습 시간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뭐 얼음을 떠서 고무 주머니에 넣어서 잠가서 이거 하던 거는 좀 옛날 시대고 요즘은 다 젤팩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한다. 보시면 되고 금기는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특히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냉요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순환이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드 알러지 같은 게 있는 사람들 주의해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호평가는
어쩌고 저쩌고 썼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언제까지 이 환자의 체온은 어떻게 될 거다. 그걸 목표로 해서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안위에 있어서 우리가 안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장장 1년 동안 했던 기본간호학이 끝나게 돼요. 자, 끝나는 마당에 어떻게 기본간호학 좀 이제 좀 됐나요? 기본간호학 책은 약간 보물단지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이제 그 정도 알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제든 다시 꺼내봐도 항상 새롭고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아요.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술기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에 있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서 이것도 역시 작성 당시에 그때 당시에 연구를 총합을 해서 제시한 거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지식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3, 4학년이 되거나 졸업한 이후에 임상에서 최신의 연구 결과가 뭔지 항상 그 끈을 놓지 말고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20년 전에 배웠던 기본간호학 책 찾아갖고 거봐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2학기 동안 진짜 총 몇 학점이 6학점이네요. 저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힘든 거 내색 안 하고 묵묵하게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있는 시험은 잘 보도록 하고 이번 주가 우리가 실습하고 평가는 또 나중에 해야겠네. 한 주 쉬었다가. 그렇죠? 술기 평가는. 그래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험들 잘 보시고 지금 30분이나 일찍 끝냈으니까 여성건강간호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들 잘 보세요. 네, 목요일 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